행복은 유독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진짜 행복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일종의 공식은 우리의 행복 수준은 그것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의 함수이다. 세상을 꿰뚫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 프로페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대중들에게 지식을 부지런히 공유하고 있는 양성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 행복을 제대로 묻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행복에 대한 질문을 아주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행복이 지닌 모호함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보다 과학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복 연구의 선두에서 오랫동안 이 질문을 파고 들어오신 분이죠.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 모시고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던 게 아니 그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 네, 중에 네. 어떻게 하다가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혹시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행복, 이 해피니스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되게 우연이란 뜻이거든요. 네, 제가 행복을 연구하게 된 것도 약간 우연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복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연구할 때 이 심리학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있다. 사실은 인간에 관한 부정적인 것들을 파헤치는 거기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전통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행복 연구라는 건 반대거든요. 사람이 행복하면 기분이 좋고 예를 들면 긍정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연구하는 제가 부정적인 거를 막 연구하다가 이번에는 긍정적인 걸로 연구하게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우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부정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 긍정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든 결국은 목적이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입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혹시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네.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이 괜찮은 상태인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 이렇게 행복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만 정의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행복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네, 행복은 유독.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면 항상 즐겁고 들떠 있는 어떤 소위 조금 아주 강한 행복 상태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때 그 행복은 그런 행복도 있지만 아주 잔잔한 행복도 있고요. 뭔가 몰랐던 걸 알아갈 때 그런 행복도 있고 또 진짜로 왁자지껄 친구들하고 떠들 때 행복도 있고 그래서 행복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심리학은 이제 과학을 표방하기 때문에 과학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연구 대상이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본질 자체가 뭐냐를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심이 어떻게 되냐면 행복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증상이 뭘까? 소위 지표, 어떤 지표를 보면 이 사람이 행복한지 혹은 그 사유가 행복한 사유인지 알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부터 이제 심리학은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면? 웃음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감정으로 그게 감정이 행복의 본질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적어도 행복하다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거다. 이게 이제 하나의 합의된 심리학의
정의이자 측정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이 순간은 우리가 되게 즐거울 수는 있는데 삶 전체적으로는 지금 되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뭔가 재미있는 유머를 들어가지고 즐거워. 그럼 내가 행복한 건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닐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 전체에 대한 내 생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면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자기가 내리고 있을 거다. 네. 즉 만족하고 있을 거다. 최근에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런 거죠. 나는 뭐 지금 특별히 막 쾌감을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나는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내 삶은 가치가 있다. 이런 어떤 자기 판단. 예, 이것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좋은 기분, 자기 삶에 대한 만족,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이제 이 세 가지를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혹은 뭐 정의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만의 언어로 혹시 행복을 네. 정의하신다면 네. 어떻게 설명이 맞아요. 가능하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고 그거를 다 감안해서 이제 저만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가 믿는 정도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정도. 네.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이제 쉬운 말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그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일종의 공식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의 함수가 내 행복 수준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저는 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명한 노래 중에 가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뭐든지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제가 그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면 한 소절 불러드릴 텐데. 그 되게 유명한 노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다짐의 수준을 좀 넘어서 좀 더 복합적인 이런 환경과 에도 좀 더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만을 행복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네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환경이 안 좋아도 생각을 제대로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개인의 마음만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뭐 가정 환경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들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이나 빈곤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조리는 우리 행복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눈 감고 오직 개인의 마음 먹는 것만으로 해결됐다라고 하게 되면 행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행복은 그렇게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 우리 개인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데 자칫 우리가 행복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축소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는 내 잘못이고 행복한 거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좀 균형 있게 행복을 바라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과 공동체가 해야 되는 노력이 같이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행복이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면서 네. 그러면서 좀 제가 궁금해진 게 이제 연구를 하시려면 결국 뭔가 수치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행복하냐 안 하냐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가능하신 걸 거고. 근데 그런 측정 도구나 모델 같은 거를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알아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행복만큼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이 마음에 든다. 나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이 자기 보고를 믿는 게 지금까지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지금 합의된 방법은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인데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행복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와 기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분을 재는데요. 그 행복을 재는 가장 대표적인 기분을 재는 도구 중에
PANAS라고 부르는 네. 도구가 있어요. 네. 이거는 감정을 재는 건데 20개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10개가 긍정적인 감정이고 10개가 부정적인 감정 단어들인데 그 10개, 10개의 긍정, 부정이 있는데 해피라는 행복이라는 감정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행복을 재는데 이런 걸 물어봅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예를 들면 관심. 예를 들면 지난 며칠 동안 무언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며칠간 얼마나 영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난 며칠간 얼마만큼 그 결의에 찼냐, 영어로 determined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네. 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재면 행복이라는 감정만 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행복하게 되면 행복이라는 단일한 감정, 특수한 감정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술에도 관심이 있고 뭐 어떤 취미 활동에도 관심이 있고 관심은 되게 많은데 그런데 나는 행복은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태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행복은 내가 느끼는 관심이나 영감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것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특별한 아주 강한 감정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아라는 이제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좀 평화롭게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나는 예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그 고요함 이걸 내가 많이 느낀다.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편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게 그냥 학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이제 측정을 하실 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살다 보면 이게 고통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부정적인 감정을 사실 느끼는 순간도 상당히 많은데 이 고통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좀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제가 좀 깨달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적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긍정과 부정의 뭐 행복한 삶에 있어서 네. 뭐 이상적인 비율이 있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한때 이 분야에 그 영어로 positivity ratio라고 하는 긍정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기를 굉장히 끌었어요. 그러니까 긍정 경험과 부정 경험의 비율이 몇 대 몇일 때가 최적의 상태인 거냐. 네.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몇 번일 때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몇 번. 이게 최소한의 어떤 레이쇼가 있지 않을까.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네. 3대 1. 정확히는 2.9 몇 대 뭐 1이었을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센세이션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 긍정 경험을 하고 부정 경험 하나 정도 있는 게 좋다. 이게 100대 1이 아닌 거예요. 압도적으로 긍정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게요. 생각보다 네. 비율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연구가 이미 발표돼 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는데 그거를 분석했었던 사람의 실수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 3대 1이라는 거를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파지티비티 레이쇼라는 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조금 미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부정이 전혀 없는 거를 행복이라고 보지 않는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 고통이 전혀 없다.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행복감이 낮아요. 저희 연구팀에서 행복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측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통은 피하는 게 항상 좋다. 고통이 전혀 없는 게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복이 낮게 나타나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왠지
고통을 경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네. 고통에도 아, 나 이러면 불행해질 텐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될 것 네, 같아요. 이건 그러면 이제 큰 실망을 하고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의 완벽한 부재가 행복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 행복 정의하고도 맞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네, 너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교수님 또 연구를 이제 하시면서 네. 아, 역시 행복은 이거였구나. 역시 이게 행복이었구나 하고 좀 깨달으신 게 또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깨달은 것과 이제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일치될 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 이게 진짜 행복이지라고 느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논문을 읽고 있어서 어느 순간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럴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누가 들으면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겐 논문이지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게 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나는 이럴 때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내 자율성이 최대한 지금 보장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렇죠. 이걸 네. 내가 숙제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읽는데 막 내가 이해 못하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아닌 거죠. 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한다. 그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충분히 도전적이지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혼자 논문을 읽지만 사실은 이걸 내가 잘 이해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 영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율, 유능, 관계 이 욕구가 충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연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지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활동들에서는 행복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행. 네. 일단 여행은 자기가 원해서 가요. 자발적으로 가고요. 출장이 아니죠, 그거는. 네, 출장은 그렇게 즐겁지 않은데 여행은 자기가 원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가는데 무슨 등급이 없어요. 나는 여행에 9등급이야 이런 게 없어요. 점수를 매겨지지 않고 잘 즐기는 법이 있는 게 네,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나는 왜 9등급밖에 못 즐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사람들과 같이 가잖아요. 이런 이 자율 유능 관계가 충족이 되는 활동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맛있는 걸 같이 먹거나 어디 가서 같이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행복이 많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업무할 때 네. 업무할 때도 우리가 뭐 즐거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런 자율성이나 유능감이 충족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활동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런 활동에서는 행복을 못 느끼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율 유능 관계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깨달은 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죠.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행복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렇게 논문에 이렇게 몰입하실 때 행복하시다고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뭔가에 몰입하고 뭔가에 흥미가 있고 영감을 받았고 뭐 이런 상태일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 오해는 좀 사람들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아서 너무 오늘 많아서. 시간으로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딱 두 가지만 빨리 해볼게요. 네. 하나는 그 성취하는 것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두려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면 성취 못한다. 자기가 그렇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으면 굳이 뭐 노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려면 좀 불행해야 된다. 행복하고 싶으면 성취를 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이 둘의 관계를 영어로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연구를 보게 되면 정반대예요.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의 소위 효율이 좋고 일이 잘 돼요. 회사에서도 늘 불만이 있고 냉소적이고 우울한 사람들의 성과는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와 행복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투자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오해는 돈과 관련된. 우리는 그 돈을 많이 벌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까지 행복에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에는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불행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자가 아니니까 저 부자들은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되게 불행하더라. 알고 보면 불행하더라.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자식들 말썽 피우고 있고 뭐 알고 보니까 뭐 탈세했고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해요. 네.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소망,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좀 불행했으면 하는 우리의 소망과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게 그게 맞느냐라는 윤리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가 이걸 흐려놔 가지고 돈이 증가하면은 행복이 사실 증가하는 패턴이라는 나타난다라는 게 이 분야에서 밝혀낸 사실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불행해진다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불안한 거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라고 하는 약간 불필요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꼭 좀 해결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네. 좀 미래의 행복을 위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지금은 좀 이런 고난을 감내해야 돼라는 그런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네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오늘의 성취도 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역시 행복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붕 떠 있는 어떤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 다 제쳐두고 그렇죠. 뭐 그런 건 뭐 책임감도 별로 없고 늘 행복하고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는.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죠. 그래서 행복에 있는 다양한 그런 요인들, 특히 성취감 같은 거, 또 성취를 통한 자부심 같은 게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매니저님도 이거 다 마치시면은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내는 경험이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행복할 때 떠올리는 게 그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성취의 관계를 굉장히 그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로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 상태, 뭔가 결의에 차 있고 어려운 걸 이겨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취를 경험하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들이 성취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쉬운 증명하기가 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행복에 대한 오해를 심리학과 과학의 측면에서 하나씩 좀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행복이 그냥 단순한 기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그보다 훨씬 깊고 좀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행복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모두 그걸 따라해야 되니까. 근데 행복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케이. 나는 내 방법대로 해서 그런 어떤 해방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오해를 굳이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행복을 조금 짚어보았는데 이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진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